이해찬 당대표의 수기서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4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는 당에서 카풀 택시 TF가 4개 택시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택시업계에서도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첫째는 수요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잘 보장을 하고, 둘째는 26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성을 마련하는 그런 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당 TF가 좋은 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감정대비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발전소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단조사가 우선 해야 되겠고, 공공과 민간 기업들의 경영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입법과 처벌과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이 법령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께서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청직 투어를 진행하는 등 당정청의 소년 입세로 민생 경제 총력 체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직 투어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27일 날 의원 총회 하기 전에 워크숍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에 제출할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강일동에 있는 시설을 가봤고, 오늘은 이제 서울대가 운영하는 중증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서 실태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님들이 각 정책들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제조 르네상스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의 경제 환경을 높일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 10년 동안 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룬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3조 5천억 원 이상을 지출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향후 10년 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차 비중을 2026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주목됩니다.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는 노사관계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경제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역경제와 제조업을 살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도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의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은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나 사찰을 해왔던 관행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과 기업 정보를 수집하던 업무를 없앤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정치와 민간인 사찰을 일삼아왔던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제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을 옮기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정을 옮기면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7월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야의 합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맡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할당할 때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던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위원장을 사임했습니다. 김종호 의원도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작년에 입당할 때 정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와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정보위원장 자리를 복당 선물로 챙겨가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도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재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깊은 유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 있는 학생들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대법원이 사법공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의 징계를 심의하면서도 정직의 경우 1년까지 가능함에도 고작 그 절반인 정직 6개월에 그쳤고 감봉도 역시 1년까지 가능한데 5개월이 최고였습니다. 심지어 아예 이런 징계도 받지 않은 법관들도 있었는데요.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연학 부장판사나 노재호 서울고법판사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 품위손상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품위손상 정도가 약해서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양승태 사법정책이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학회 와해 방안을 논의했던 회의에 참석했던 심준보, 홍승면 두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그러면 다른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그 회의에서 뭘 논의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회의에 같이 참석하여 놓고도 이후에 모른 척만 하고 있으면 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다소 섞인 글들을 내부방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히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말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성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탄핵을 그렇게 청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동참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야당들은 이런 사태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법원에게만 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맡겨놓고는 안 될 것.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광원 최고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희생 사건이 참으로 모든 국민과 부모님들의 가슴을 참으로 무겁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더 안전한 사회,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홍영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직 청와대 감찰반원의 이 참으로 굴욕절한 행위가 언론과 정치권을 매우 흐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탈 행위로 얻은 과장된 정보 또는 정보에 과장된 첩보, 거짓된 첩보를 유통하고 자신이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김태우 수사관이 과장된 첩보, 허위 첩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데 언론이 이를 철저히 검증 없이 받아쓰고 있다는 그런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또 정치 공세를 펴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이 사이클처럼 확산, 증폭되는 이런 이 과정이 있는데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민간인 사찰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 그 이전 독재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도려냈습니다. 그것이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로 옮겨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반성 때문이죠. 그런 기능을 없애놓고 겨우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허위 이 조작 공세를 자유한국당이 멈추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속히 김태우 조사관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을 조개 매듭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좀 요란스럽게 정치에 복귀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의 자유, 홍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향할 수 있는 자유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말이 타인의 명 권리를 훼손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한다는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벌써 사회학의 수준입니다. 그동안 홍 대표는 계련에 가까운 말로 정권을 비판해왔고 또 굉장히 상식에 벗어난 혐오 표현으로 국민들의 비호감도를 높여오는 것에 대해서 단 한치도 나아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심각하게 보이는 명예를 또 훼손했습니다. 홍 대표가 국민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얻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과도 같은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주는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송은축 의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올해 좋은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합의가 선정되었고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연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전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희소식과 달리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교착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및 인권 공세 등을 통해서 북한을 향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 북한 역시 지난 16일 미국이 취한 대북 제재 조치들에 대해서 높은 불만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북미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동력 협상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착 국면이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완고한 태도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 만큼 미국이 이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간의 경험을 여쭤볼 때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을 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또 실행해온 중재자, 그 중재자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냉전식 대결 구조인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때 우리 국회가 나서서 외교 빈틈을 메꿔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방문합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의당 대미외교 특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함께 대화를 해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본인에 따르면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한반도 내년 정세가 매우 급박할 것이며 중요하다고 표명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실무회담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안들을 구상 중에 있으며 단계별 비핵화 타임테이블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끈기 있게 지속되어야 한답니다. 우리 당은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투어 일정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요구사항과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와 관련해서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진 테크로스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중소기업이지만 친환경 기자재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에 금융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준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는 국제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 따라 향후 5년간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하지 않은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처리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은 급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많은 물량을 수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신규 채용을 통한 처리 능력을 늘려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5년 후 수주 물량이 급감했을 때 기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이든텍이었습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금융 지원이었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자 면제와 이후 저리의 이자율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단순히 회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열악한 작업 환경, 단순 노동 등으로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 첨단화된 장비 등으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면 청년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는 단순 노동이 아닌 기술을 필요로 해서 청년들의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2에서 3% 정도 이윤을 남기는 사업에 지금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공장 운영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적인 비교로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포장 운반비를 포함하더라도 국내 생산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서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든텍 대표도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낮은 인건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통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세심한 경제지원 정책 그리고 남북평화를 통한 개성공단, 제2개성공단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가 빠르게 수용되도록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마지막 출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제 산업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태양화력 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많은 좀 국민들의 비판이 좀 있었고요. 좀 정부의 인식이 아니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네, 조금 후에 저희가 그 민생연석회의 주최로 긴급 당정 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번에 그 대책회의를 열게 된 것은 이것으로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그 긴급하게 그 현장 특별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저희가 당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한노이 법안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국회는 반드시 이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긴급 당정 대책회의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한국에 대한 선경차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
10%에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149개 나라 중에서 115위, 참 좀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많이 좀 진전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격차 지수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상향되는 하더라도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 경제, 교육, 건강, 정치 4개 분야인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경제와 정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라든지 여성 당뇨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 당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어떤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진 지구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남희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주부로 부끄러운 비정규직 공화국 대한민국 인양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매달 평균 26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있습니다. 산재로 사람이 죽어도 사업주는 벌금 몇백만 원의 손방망이 처벌을 받다 보니 안전 문제는 항상 후순위 가지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정책이 위험한 외주화의 근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재부와 산업부 주도로 추진된 민영화는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부문, 발전소 내 설비, 기측 등 정비 업무 등의 민간 기업들이 비입고 들어왔고 또 92년 해당 업무를 전담하던 공기업인 한전산업개발은 그 자체가 민영화됐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의 육성을 통해서 억지로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민간 자본이 공정 영역에 침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정부는 또 뒷받침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노총 정규직 노조들은 발전 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들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조치 의무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비전 아래 사람 중심 경제,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이라는 기본 방향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로 이 소득을 달성한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한국까지 총 7개 나라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년 감소해 63%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3만 불 이후 성장률은 둔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가계소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분명히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우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면 국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고루 개선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다음으로 임영석 최고위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최고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숙박시설에 앉아서 국민의 피해가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력보다도 철저히 해서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오늘 종로구 창신동 쪽황촌을 찾아서 현장 남은 정책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도는 열악한 거주의 부동으로 인해 안전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에 대한 거주지의 안전 점검과 그리고 또 주거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약 300명의 쪽방 거주민이 밀집하여 거주 중인 창신동 쪽방 초원체장 거주민들과 면담 또 거주 환경을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표를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의 주거 안전과 그리고 촘촘한 주거복지 방안 구축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